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9월달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간이 월이 바뀌고 그죠? 8월달이 마감을 하면서 이제 9월달이 시작하고 주초입니다. 또 근데 오늘은 주초이면서 8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8월달이 굉장히 긴박하게 증권시장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소위 말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5, 6, 7, 8, 4개월 동안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 8월 달에 지난주에는 완전히 그 글로벌 마켓이 엉망이 되면서 급락을 하면서 아주 폭락 사태가 일어나면서 주초에 패닉 상태까지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1800선을 위협하는 참 보기 드문 그러한 지수가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후반으로 오면서 주초에 아주 패닉 상태로 갔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서 급반등이 좀 나왔죠. 우리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140포인트가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지난주는 상당히 굉장한 그 큰 변동을 가져왔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따른 또 미국의 금리 인하의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타격, 그다음에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증시를 강타하면서 중국이 또 폭락 사태가 있었고요. 3,000포인트가 급락을 하면서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제 3,200포인트 오늘 정도는 이제 3,200포인트 정도로 회복을 했는데 우리 증권시장도 소위 말해서 파생상품 시장을 보니까 선물 시장이 지난주에 개인들의 소위 마진콜 요구까지 들어갔던 상황. 선물로 217이 깨졌었거든요. 장중에 217이 깨지기도 하고, 코스피 200도 형편없이 또,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패닉 상태까지 갔다가 또 이제 반대로, 소위 말해서 기관성 로스컷 물량이라든가 개인들의 소위 말해서 마진콜 당한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처리를 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바로 또 글로벌 마켓이 턴하면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이 한 6% 정도 지난 주말에 주 후반으로는 한 6% 정도 반등이 나왔죠. 우리 시장도 한 6%, 5.7% 이렇게 해서 반등을 좀 시연을 했던 그런 상황. 오늘은 또 지난주에 반등에 이어서 참 한시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없게 오늘도 이제 글로벌 마켓의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좀 불거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피셔 부의장이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은 좀 뒤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그걸 기다릴 수가 없다.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오늘 시간외에서 1% 정도 아침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영향으로 아시아권 시장들이 오늘도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 일본 시장도 그 영향을 좀 받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장중에 2%가 넘게 하락을 하다가, 종반전에는 조금 하락폭을 약간 좁히긴 했지만, 우려감이 아직도 있는 상태고, 항생 같은 경우도,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도 밀렸다가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약세권에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시장은 오늘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금 4시 정도에 출발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닥스, 독일 주가, 프랑스 주가 공이 1%가 넘는 하락대를 좀 보여다가, 근데 오늘 어떻게 이제 또 흘러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이번 주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죠. 미국의 FOMC 회의 15, 16일을 앞두고 거기에서 그 전에 이제 월 초에 나올 고용 지표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면서 8월 마지막 지금 날을 조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지금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장도 또 예측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난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증권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이 이게 또 도대체 뭔데? 패닉 상태까지 가다가, 중심을 딱 잡고, 증권시장에 임하지 않으면,
소위 시장의 흔들림에 막 휘둘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상당히 큰 변동이 지금 이루어졌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여진이랄까, 또 지난주 변동을 또 상쇄시키는 어떤 그런 정도의 변동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상당히 좀 많이, 쉽지 않은, 명쾌하게 이렇게 시장을 딱 단언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지금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한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였는데,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훑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지수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조금 반전해가지고 약간의 상승으로 끝났죠. 그래서 0.2% 상승한 코스피 종합지수가 1941.4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40포인트 위로 일단은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87포인트인데, 역시 코스닥 시장도, 완전히 지난주에 패닉 상태에서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서, 690 원저리. 보통 증권가에서 보는 그 코스닥 지수 반등 예상치를 일반적으로 좀 증권사 분석들을 보니까 한 700포인트 정도까지 잡고 있었는데 그 정도 온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도 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고 있는 1950선 정도까지의 종합지수 반등치를 예측을 좀 어느 정도는 했는데 그런 정도는 일단 지금 시연이 되고 있는 상황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0.2% 상승,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이 어떤 애들인가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업종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업종별 주가를 일단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종합지수는 0.2% 상승인데, 대형주가 0.09%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 중에서 섬유복이 5.8%로 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했던 중소형주에서 일단 강한 반등이 좀 나왔고, 오늘 좀 특별한 것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환율의 그 어떤 그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업종 중에 자동차, 운수장비 쪽이 오늘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로 오늘 업종 지수가 좀 나왔고요. 전체 시장보다 좀 괜찮았던 애들은 이제 섬유복, 그 다음에 운수장비, 코스피 중에서는 큰 대형주 중에서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특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내내 시장이 좀 눌려 있었거든요. 하락으로 눌려 있다가 후반전 약 한 20-30분 남겨놓고 후반전에 상승 반전을 해서 0.7%의 상승을 보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는 3.47% 상승을 했거든요. 현대차가 지난주에 15만 4천 원을 15만 원 위로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15만 4천 원을 터치를 하고 주가가 급하게 밀렸었는데 오늘 14만 1,500원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하락을 했던 부분이 한 돈 10,000원 가지고 움직였다는 얘기죠. 10,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다시 또 좀 튀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일모직이 이제 7.5% 상승을 했고,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도 좀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강했고, 기아차 강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SK가 좀 강했고, 근데 나머지 건설이라든가 화학도 LG화학이라든가 LG화학이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힘이 조금 다소 붙이는, 그래서 신한지주도 1.6%가 하락을 했고, 한국전력, SK하이닉스가 2.4%대 이렇게 하락을 해서 혼조세였다. 한마디로 혼조세였고, 지수 방어를 한 시가총액 상위주는 현대차가 일단 1등 공신이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하락해서 0.7% 상승으로 반전한 부분이 조금 시장에 약간의 상승으로 반전시키는데 영향을 종반전에 좀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별로 오늘 좀 중요한 사인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또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를 겸해서 이 월요일 시장은 시장 전반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 있는 중요한 이슈들도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가 소위 말해서 선물 구원물 만기가 되는 컬러블 데이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 주간이 되기 때문에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주간은 컬러블 데이를 겨냥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 주간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파생 상품을 통한 메이저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선물도 다 만기가, 동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며 외적인 변화도 적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이번 주 시장이.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파생 상품을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할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자별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들을 조명하고 있느냐를 추적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은 특별히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투자자별로 오늘 대응을 한 걸 봤을 때 중요한 점을 일단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까지 행해온 소위 말해서 최근에 한 2주 동안의 상황을 보면 급변은 했지만 현물, 특히 현물로 있을 때는 현물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팔아온 누적이 7조입니다. 7조. 특별히 8월 달에 들어서 강력한 매도를 구사를 하고 아직도 순매수로 전환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현물 시장은 최근에 급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현물 시장의 수급 주체는 단연 연기금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현물 시장에서 2,385, 약 2,400억에 달하는 현물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뭐 투시는 좀 주춤하고요. 그냥 뭐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는 1,0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증권사는 1,0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선물로는 2,356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증권회사는 철저하게 차익 거래에 임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현물 시장의 주체는 연기금이고 외국인들은 오늘 장중에 많이 줄였습니다. 이 매도가 한 1,700억, 2,000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가 되다가 종반전으로 오면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삼성전자 한 종목의 거래 대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에 조금 매수 들어온 거, 그건 오전부터 이제 현대차는 조금 들어왔지만 특별히 후반전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세가 2,000억 가까이 되다가 확 줄여가지고 1,700억 정도 줄여나간 이 부분은 삼성전자 한 종목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거래가 오늘 40만 주 거래됐는데, 이제 환매, 소위 말해서, 공매도 때렸던 부분이 환매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일단 뭐 낙폭이 좀, 그동안 좀 있었다는 측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 금액의 변화는 거기가 포인트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명확하게 보시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 1,300원 매도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 외국인들의 행태를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현물은 7조를 매도해 왔는데 매도세가 더 강해지진 않지만 주춤하고 있다. 지수는 140포인트가 올랐다. 근데 지난주에 그러면 뭐가 제일 변화가 있었느냐? 외국인들의 선물의 변화가 제일 컸다. 선물의 변화는 250이 깨지면서 240, 230까지 깨뜨리면서 매도에 임했던 그 금액 기준으로 약 한 2조 7천억 정도를 물면서 하락 포지션을 취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난주에 급락을 통해 가지고 폭락 사태가 나오면서 220 아래 218 라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들 소위 말해서 마진콜 물량이 나올 때 그다음에 증권사의 로스컷 물량으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나올 때 대대적인 매수를 해서 약 3조를 일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그동안의 하락으로 가져갔던 매도 포지션을 일시에 환매수로 청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조 금액 정도를 가지고 수익을 다 실현시켰다. 동시에 지난주에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이 지난주에 외국인 영역에서 외국인들이 자, 옵션도 이제 만기가 갑니다. 근데 옵션 시장에서 푼 매도를 약 2,000억을 구사를 했습니다. 1,800에서 2,0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그 금액으로 보면, 행사 가격이 225 아래 정도로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대대적인 그 얘기는 뭐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고 급반등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그쪽 방향으로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선물 옵션 강의를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옵션의 민감도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배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심리, 하락을 하면 더 하락할 것 같은 그 심리로 옵션 프리미엄이 폭등하는 상태가 벌어지는데 그때 조심해라 그랬는데 역시 지난주에 하락 쪽에서 풋 옵션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보니까 225 기준으로 풋옵션 225 기준으로 이게 11이 넘어갔었습니다. 장중에. 그랬던 프리미엄이 오늘 보니까 1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90%가 날아갔습니다. 90%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품매도를 강력하게 구사한 외국인들은 이미 2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그냥 앉아서 그냥 챙겨버렸다.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현재까지 올라오면서 229조부터 선물 약간의 매도를 구사하면서 지금 현재 1조 정도 금액으로 9월물입니다. 9월물에 1조 정도의 선물 매도를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기관들이 2조 7천억 내지 2조 9천억 정도의 매수 선물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현물이 올라오면서 현물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선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관들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 매수 단가는 전에부터 물렸던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조 5천억 이상 물렸었거든요. 제 계산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평균 단가로 싸게 222에서 225에서 또 매수 들어오고 뭐 220에서 매수 들어오고 221부터 매수 들어오는데 227에 또 매수 들어오고 해가지고 평단을 보면은 234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약간 손실 구간이고 약간의 손실 구간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영역은 이미 이익 다 실현시키고 추가로 지금 매도된 게 이제 1조 정도 새로 신규로 매도인데 9월물에서 약간의 절반 정도의 매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다 평균 단가로 보면 229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스코어로 봤을 때. 그래서 외국인들은 옵션에서 합성 포지션으로 수익을 또 챙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합성 포지션에서 파생상품 쪽에서는 당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해 왔는데 140포인트가 올라오면서 현물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이제 매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선물 또 옵션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에 선물 옵션 주식 선물 또 컬러블 데이를 맞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 마켓의 시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그래서 상당히 시장 대응이 매끈하지 않고 좀 거꾸로 올 수 있는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좀 많이 다른 물론 개인들이 지금 현재 1조 7천억 넘게 그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중에서 반 이상은 220선에서 마진콜로 해가지고 털린 금액이기 때문에 손절 처리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매도세가 조금 더 있었는데 한 7천억 정도 그 정도는 외국인들의 1조 매도하고 상세가 되는 부분들이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 개인들은 고전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선물시장에서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많이 챙겼고 그다음에 증권회사를 비롯한 기관들은 상당히 괜찮은 게임을 지금 그래도 손실을 많이 커버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게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힘든 한 달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9월 달도 만만치 않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별로 쭉 봤는데요. 코스피 200 종합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 200 분석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지수인데요. 종합지수를 드리면서 제가 일봉을 오늘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의식을 하셔야 될 분이 5일 이동평균이 지난주에 급하게 돌았다. 그 다음에 1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서 주가가 20일 평균선에 근사한 주가 형태를 보이는 반등이 나왔다. 물론 이제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지수대에서 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는 우하향으로 있는데 주가가 20일 이동평균까지 반등이 좀 나온 상태인데 중요한 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떨어질 때 개파락으로 떨어졌던 부분을
자, 이 갭하락을 어느 정도 메꿨습니다. 갭을 메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오면서 갭을 만들었습니다. 상승 갭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게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긴급하게 긴박하게 엇박자가 막 나와요.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난리가 치면서 정신없이 막 움직일 때, 변동성이 클 때, 이럴 때 갭상승, 갭하락이 빈번하게 나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투자 심리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동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갭하락을 맺을 때 하락을 하게 되면 갭을 몇 개를 메꾸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보통 갭이 30이라 해서 3개가 나면 하나는 무조건 거의 메꿉니다. 그 다음 국면에서. 그런데 지금 상태는 갭이 2개 정도 난 상태에서 그 1차 갭 정도를 메꾸고 그러니까 급락 상태를 모면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메꾸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섬 떨어질 때 섬 떨어질 때 섬이 떨어져 있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장 상황을 심리를 잘 읽으셔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반등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갭을 내면서 반등이 나온 것은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지수로 반등 예상치는 증권사별로 좀 다르지만 크게 잡아서 1800에서 2000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말 너무 안전되게 얘기한 거고요. 그 누가 얘기 못하겠습니까? 1800에서 2000포인트 너무 크게 잡지 않습니까? 좀 줄여서 잡아줘야죠. 좀 줄여서. 증권회사에 계신 분들 좀 이런 거 참조하세요. 그래서 좀 예측을 할 때 부침성이 좀 강하다 그래가지고서 뭐 넓게 잡아서 뭐 바운드리 넓게 잡으면 뭐 신빙성이 신뢰도는 있죠.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넓게 잡으면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증권회사에 계신 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효석 멘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당분간 21선을 축으로 치고받는 양상이 될 텐데, 자, 이게 주가가 함몰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10일 이동 평균을 저는 좀 약간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10일 이동 평균이 10개짜리인데, 10일 이동 평균과 지금 20일 이동 평균에 주가가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자, 에너지 축적의 측면을 본다면 10일 이동 평균선 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흔드는 과정이 한두 차례 나와주면 에너지가 좀 축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에너지가 그다지 충실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주변 여건에 따라서 상승 분위기를 조금 더 가져간다면 22이동 평균선을 한 번 정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가는 나올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주봉으로 보면 조금 약간 선명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5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요. 주가가 완전히 함몰됐었죠. 자, 이전에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월달 월봉 참 멋집니다. 자, 이걸 좀 크게 보면요. 와, 이렇습니다. 월봉 사이즈가 굉장히 컸었어요. 하락이. 굉장히 컸었는데, 자, 하락폭의 반 이상, 절반 이상을 단기간에 급등을 시켰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매물 소화할 시간도 없이 치고받고 할 공간의 시간도 없이 너무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상당히 없잖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9월 달에 이 8월 달에 갔던 하락 부분을 얼마나 확인할지 내지는 에너지를 얼마나 축적할지가 좀 관건이고 만약에 9월 달에 상승으로 조금 더 이어나온다고 하면 그 힘이 8월 달에 급락했던 부분을 메꿔놓은 상태에서 약간 올라오는 정도로 아직까지 시장에 에너지를 충족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설플 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9월달 장세에 추가적인 꼬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는지 여부를 꼭 지켜볼 필요가 상당히 있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태풍이 불면 그 다음에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여진이 좀 있습니다. 증권시장도 힘의 논리로 보면 어쩌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급락과 급등 후에 시장이 수렴하기 위한 과정을 필연적으로 갖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리스크에 지난번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140포인트 정도의 급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약간 한숨을 돌리면서 내가 그동안에 대응하지 못했던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서 좀 시장을 조망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상승 쪽으로나 하락 쪽으로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조금 관조하면서 그리고 내가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매매를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원기를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다행히 지금까지 많이 반등이 되어서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더 지금까지 내가 지난번 상황같이 급락할 때 상황에서 당했던 부분들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한 내가 리스크 대응의 어떤 부분. 오늘 그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강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오늘 좀 강의를 드릴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지수로 봤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중요한 것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면요. 자, 이 코스피 200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도 역시 거의 마찬가지인데 종합지수보다는 탄력이 조금 떨어지죠. 자, 이 얘기는 뭐냐? 경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측면이 좀 있고 코스피 200에서 특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반등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108만 9천 원인데 좀처럼 110만 원 위로 잘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가총액 우리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시간이 되면 제가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탄력이 떨어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또 제가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그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간에 삼성전자가 110만 원대를 회복을 못하고 빌빌거리면 종합지수로도 별로 코스피 200으로도 별로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다행히 시가총액 2위 현대차가 14만 원이 안 깨지고 15만 원 사이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붙잡아 놓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미리 빠졌던 게 현대차는 조금 회복을 해서 잘 안 빠지면서 기관들이 좀 이렇게 좀 관리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미리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에 대해서 조금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긴 하는데 삼성전자가 110만 원을 확실하게 디디고 일어나서 120만 원, 130만 원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전까지는 지수의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요. 특별히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들의 낙폭도 좀 상당히 가대했었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라든가 내년까지 바라본 그야말로 쌀 때 좀 사놓자라고 하는 선취매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반면이 좀 있어서 물론 이렇게 연기금이 강력한 매수를 구사할 때 하락으로 아주 급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을 조금 생각한다면 이제는 조금 약간의 숨고르기 내지는 시간적인 필요를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 시간적인 조정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이 하락으로 탁 꺾여서 지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급등한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코스피 200의 단기 대응을 본다면 일단 파생 쪽에서 봤을 때는 240 그러니까 코스피 200으로 230 라인을 지금 올라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이 232.80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상당히 첨예한 게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위로 열려있는 부분은 1.5% 내지 2% 정도는 상승 추가 여력의 라인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또 이제 주가가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을 하락하는 아까 차트에서 보여줬듯이 일봉상에서 이 10일 이동평균을 축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갭을 냈던 것을 메꾸는 작업들을 하면 코스피 200으로 230을 잠깐 하회하는 227 라인 정도 본다면 현재의 조정 라인, 유력한 조정 라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선물 또는 코스피 200으로 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10범위 이내 정도로 잡아주면 단기 대응 영역에서는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 9월물인데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물 분석이요. 자, 선물 9월물.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이 232.80입니다. 232.80. 자, 코스피 200이 232.80인데 선물이 굉장히 저평가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75, 백어데이션 1.75. 오우. 지금까지 없었던 굉장히 큰 괴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괴리도가 1.87. 괴리율이 상당하죠, 그죠? 자, 괴리율이 0.80%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11월 물에 대해서 소위 기관들은 현물에 초점을 맞춰서 선물을 끌고 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은 선물이
저평가된 게 지금 당연하다고 좀 보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선물이 지금 눌려있고 베이시스가 안 좋게 형성이 돼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급락 과정에서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계리도가 서로 맞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흔들릴 수 있는 영향도 많고 심리에 따라서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영향도 있다. 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자, 미결 약정이 15만 계약이 넘습니다. 자, 오늘도 3천 계약이 늘어났는데요. 자, 이 중에서 미결 약정으로 끌고 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지금 하고 있는 쪽은 제가 볼 땐 증권회사 쪽으로 보입니다. 증권회사가 지난번에 220선에서 로스컷이 아마 일부 로스컷 물량이 나온 걸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아주 급하게 반등이 나오니까 또 급하게 상승적으로 다시 선물을 포지션을 잡았는데 만기까지 과연 어떤 싸움이 될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그 매수 소위 말해서 기관들이 선물 쪽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옵션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옵션. 자, 옵션 9월물 이것도 역시 다음 주 만기가 됩니다. 이게 예민한데요. 자, 만기 주간으로 들어가면서 종반전으로 들어가면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의 가장 유력한 포지션은 자, 옵션 9월물 종반전으로 가면서 가장 유력한 포지션은 오늘 같은 경우에 푸시 등가 기준으로 232 기준으로 장중에 선물이 이제 229.35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좀 흔들렸을 때 아침에 보통 한 30% 정도 수익 이쪽 갔었죠. 그랬다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종반전에 이제 지수가 플러스로 반전을 하면서 코스피 200이 치고 올라오니까 풋 프리미엄이 많이 줄었고 콜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을 했는데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이번 주는 큰 바운드리 240 또는 220 라인 이렇게 풋하고 외가 소위 말해서 콜 외가 부분하고 풋 외가 부분은 계속해서 매도의 타켓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변동이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주도 변동이 거기에 버금가는 큰 변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변동을 개인들이 추구해서 매수 게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종반전이기 때문에 딱 주춤하면 반대 방향으로 프리미엄이 확 죽어버립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매도자들이 양쪽의 매도를 누리는 그러한 세력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240 위로는 확률이 떨어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220 아래로는 거의 확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풋은 거의 그 매도를 지금 그 외국인들이 매도 영역에서도 그냥 끌고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콜 쪽에 한 300억 매수가 있는데 뭐 그 부분은 한 방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종반전으로 가면서는 매도 조심하셔라. 그 다음에 변동이 1% 이상 안 벌어지는 상황이 한 2, 3일 정도 나타나면 변동이 약간 커지는 1% 정도의 변동이 나오는 한 칸, 두 칸 정도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등가 라인에서 매수 포인트를 짧게 노리는 전략을 병행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을 조망했는데요. 잠시 후에 아주 중요한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오늘은 꼭 들으셔야 되는데 정말로 초보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번 시장의 급등락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시장이 패닉 상태를 가면서 선물 시장, 특히 파생 시장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이 프리미엄, 선물도 선물이지만, 뭐 선물이 그렇게 급변을 해가지고, 2%, 3%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움직이는. 자,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예,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상한가 폭이 바뀌었습니다. 15%에서 30% 확대된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자, 변동을 열어놓은 증권시장의 상한가 폭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변동의 가능성들이 커진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증거금률이 바뀌었습니다. 거래증거금률 5%, 위탁증거금률 7.5%, 그리고 유지증거금률 5%.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레버리지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한테 레버리지를 많이 열어줬는데 개인들이 레버리지 관리가 가능합니까?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아주 예리하게 합니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들이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태였는데 거기에 증권시장이 패닉으로 나오면서 급변동을 해버리니까 개인들이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또한 이러한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변동들은 상승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변동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물 거래 전략을 통해서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기적 거래, 그 다음에 해지 거래, 그 다음에 차익 거래, 그 다음에 스프레드 거래. 이렇게 선물 거래 전략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투기적 거래입니다. 1번에 해당합니다. 해지 거래 같은 경우는 잘 구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 잘 버티지도 못합니다. 내가 주식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주식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를 한다. 떨어질 것 같아서 뭐 이런 경우도 해지 비율을 잘 모를 뿐더러 운영에 능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식이 있는 거 팔아버리고 선물도 그냥 방향으로 매매하고 이것이 개인들의 대부분입니다. 그 레버리지도 잘 계산들 잘 못해요.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레버리지가 위탁증거금이 7.5%입니다. 1억 가지고 전에 같으면 15% 적용돼 가지고 7계약 이렇게 정도뿐이 못 되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1억으로 11계약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 위탁증거금률 7.5%인데 유지증거금률 5%예요. 쉽게 말해 2.5% 차이인데 선물로 한 5, 6, 10 이상 딱 나가떨어지면 바로 마진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풀었었을 때 선물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투기적 거래. 투기적 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꼭 명심하고 대응해야 될 부분. 그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통 그 증권 선물 또는 강의를 하는 분들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들 안 하고 이론적인 거 그냥 뭐 복잡한 거 뭐 이런 거는 많이 설명해요. 근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투기적 거래. 방향성을 설정을 해서 매매 치고 들어가는 개인들이 매매를 할 때 당할 수 있는 위험과 리스크와 이 관리와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선물 거래 전략을 짜서 선물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주 실전적인 노하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28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진 증권시장의 산증인 또는 선물 옵션 정말 퍼펙트한 대가 양경석 멘토만이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투기 거래자는 3부분으로 분류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만 오늘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죠. 자, 스캘퍼. 자, 스캘퍼는 초단타 매매자입니다. 초단타 매매자. 자, 시장 가격의 미세한 변동을 이용해서 매매 차익을 실현한다. 뭐 보통 이제 거래 규모가 큰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 스캘퍼. 자, 스캘퍼는 뭐냐? 딱 시장 보고 있다가 유리한 방향 쪽으로 움직일 때 따다닥 편성 들어가가지고 딱 이익 챙기고 자기 목표한 가격을 딱 챙기고 딱 스톱해서 또 챙기고 빠지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현금으로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편입니다. 그리고 포지션, 선물의 포지션에 대해서 좀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장 변동의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캘퍼입니다.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 스캘퍼.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그런데 약간 느긋하게 하루 정도의 폭을 보고 일중에 가격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개장 시간 동안에 당일 매매, 스캘퍼보다는 포지션을 조금 길게 보유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데이 트레이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행동을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지션 트레이더가 있는데, 포지션 트레이더는 뭐냐?
장기적인 가격 전망에 기초해가지고 하루 이상의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요. 하루 이상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투기 거래자. 이제 선물 거래자, 이런 사람들을 포지션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자, 선물하고 옵션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옵션은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매도. 양매도를 할 수도 있고, 한쪽 방향도 매도 포지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도. 자, 이렇게 할 때,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자는 무슨 가치를 먹냐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형태를 갖다가 노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위 말해서 세타 값을 보고선 양쪽 매도를 때린다든가 금액으로 딱 해가지고, 그래서 옵션 양매도자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꽉 잡고 가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를 구사하는 그러한 포지션 트레이더들은 당연히 포지션 트레이더 가야 돼요. 그런데 선물 포지션 트레이더는 뭐냐면 방향을 예측을 해가지고 방향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포지션을 걸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장기 전망을 예측을 해가지고 선물이 지금 싸니까 먹을 게 많다, 또는 선물이 비싸니까 하락적으로 매도를 좀 해놓고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 매매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포지션 트레이딩을 할 때, 포지션 트레이딩 입장으로 쓸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를 계산을 못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 보통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선물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레버리지, 이 보통의 사고방식이 떨어지는 쪽으로는 잘 마인드가 잡히질 않습니다. 한쪽으로 방향을 생각하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레버리지 써. 야, 뭐 내가 지금 10계약을 살 수 있는데 뭐 5계약짜리지 뭐. 이 레버리지 생각 안 하고 5계약 정도를 하는 거야. 뭐 밀리면 내가 한번 더 살게. 이래서 5계약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예상외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싸 보이잖아. 많이 싸 보이잖아. 그러면 또 들어가. 그러면 내가 지금 현금 동원 능력을 다 생각 못하고 매수했는데 더 쳐져버려, 주가가. 이런 경우로 지난주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를, 이거를 대응을 못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 때문에 마진콜을 당하는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게 지난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포지션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포지션 트레이딩 하시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주가가 그러면 어느 때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고 어느 때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어느 때 스캘핑을 하느냐, 이것을 개인들이 내가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해나가야 됩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무슨 내가 스캘퍼다, 무슨 데이 트레이더다, 포지션 트레이더다, 정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스캘핑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어야 되고 포지션 트레이더 될 수 있어. 그러나 일반적인 투기 거래자들의 위험을 생각할 때, 양영석 멘토의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부분을 선택하면 좋으냐면 데이 트레이더 내지 스캘퍼를 선택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포지션 트레이더로 갔을 경우에 당하는 레버리지 조율이나 또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확신과 그 다음에 정보 능력과 분석 능력이 그만큼이 따라가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시장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올려드린 게 코스피 200의 주봉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275, 여기입니다, 여기. 최고 고점을 찍었을 때, 4월 달에 피크를 칠 때 275 정도 됐는데, 이게 시장이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만큼이 빠진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야, 저거 내가 275에 매도 때려놓고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엄청 먹었을 것이다. 220까지 떨어졌으니까. 몇 프로 먹는, 20% 먹는 거야. 20% 레버리지 5배만 쓰면 얼마입니까? 100% 더블 먹는 거야, 더블. 내 원금 대비 더블 수익이 나는 겁니다. 와, 이거 275에 매도 때려놓고 기다렸으면 더블 먹었겠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서 매도를 때리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더라고요. 까꾸로.
야,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이거는. 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4월 달에 275막까지 난리칠 때 따라붙지 마라. 매도해라. 해가지고 여기다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부분뿐이 안 되냐면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한 달이야. 한 달 이상 견딜 것 같아요. 매도 때려놓고 못 견딥니다. 여기서 다 털려요. 그냥 결국은 뭐야. 이 주봉으로 이걸 봤을 때 사후적으로는 이게 보이지만 적어도 포지션 트레이드로 들어가려면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5주 이동 평균, 10주 이동 평균의 아래로 떨어졌을 때 주가가 그 아래로 들어갈 때의 포지션을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반대로 5주 이동 평균선, 10주 이동 평균선이 위로 들었을 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때 거기서 포지션 트레이딩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지션 트레이딩을 결정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내가 얼마를 써야 될까를 결정해야 된다. 풀이 아니고 포지션 트레이딩을 30% 갈 것이냐 50% 갈 것이냐 20% 갈 것이냐 딱 결정을 하고 나머지를 데이트로 할 것이냐 스캘핑으로 할 것이냐 딱 결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일봉입니다. 일봉 대응에 대한 부분을 뭘로 해야 되냐? 데이 트레이딩에 스캘핑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봉의 데이 트레이딩과 스캘핑을 뭘 기준하냐? 무조건 21선, 5일선, 11선, 21선, 11선, 5일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깨졌을 때 데이 트레이딩, 깨졌을 때 데이 트레이딩, 깨졌을 때 데이 트레이딩, 틀 때 데이 트레이딩. 뭘 기준합니까? 21선을 중심으로 보되 5일선, 5일선과 11선의 위치를 봐가면서 데이 트레이딩에 임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자,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포지션 트레이딩은 누구나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급변동한 시장에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기적 거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증거금융을 3가지를 일부러 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레버리지에 대해서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선물 거래 전략을 반드시 레버리지를 반드시 체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포지션 트레이딩으로 갈 것이냐 스캘핑으로 갈 것이냐 데이 트레이딩으로 갈 것이냐의 비중과 위험도를 따져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을 잘 다룰 줄 알면 수익은 따라옵니다. 자, 이 부분들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양정석 멘토가 28년의 산 경험으로 증권시장의 산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시장을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 투기적 거래자의 행위에 대해서 꼭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성공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양정석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